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기사 2025년 1회 문제죠. 자, 1회 CBT 보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CBT 문제는 이제 뭐 사람마다 날짜마다 다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보건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 이제 보건 문제 중에 그래도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기출 문제를 좀 응용한 문제들 위주로 이게 그 구성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가산기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가산기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반가산기라는 게 있고요. 반가산기, 그리고 전가산기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이제 가산기니까요. 그래서 반가산기는 A하고 B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회로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 회로는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오화라고 하는 회로죠. 익스클루시브 오화. 그리고 요 신호에서 하나 빼고 여기 신호에서 하나 빼서, 자, 이렇게 엔드 회로를 가지고 여기 캐리를 만드는 요 회로는 우리가 이제 엔드라고 하는 거죠. 엔드. 그래서 예를 들면, 자, A하고 B가 0, 0, 0, 1, 1, 0, 1, 1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 뭐가 돼요? 이 썸은 어떻게 될까요? 썸은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뭐죠?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일 거고 1, 1, 0이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때만 썸이 나오는 거고요. 캐리 같은 경우는 엔드잖아요. 엔드는 뭐예요? 캐리는 0, 0, 0, 1이 나오는 거죠. 캐리는. 그래서 엔드는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걸 우리가 반가산기. 그래서 반가산기는 입력이 두 개고 썸과 캐리. 요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다가, 우리가 이게 진리표까지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반가산기의 구성을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가산기는 말 그대로 전가산기는 여기 이제 반가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반가산기가 있고 여기 하나에 더 가산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이 A하고 B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나의 반가산기 입력에 이제 Z라고 하는 이런 입력이 들어옵니다. 뭐 Z라고도 하고 뭐 C인이라고도 하고 뭐 그림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출력이, 자, 여기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썸이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썸. 그리고 여기서 캐리가 나오겠죠. 캐리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얘가 최종의 이제 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캐리하고 여기서 나온 캐리를, 여기서 나온 캐리와 여기서 나온 캐리를 두 개를 똑같이 또 엔드 연산을 해서 캐리를 만드는,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 수가 여러 개인 비트 수를 썸과 캐리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캐리는 뭐 이렇게 반올림한다는 개념이니까요. 물론 진리표는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왜냐면 세 개니까 여기는 네 개지만 2의 3승이니까 총 한 8개의 이제 진리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리표까지는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반가산기와 전가산기의 구성을 딱 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두 개의 단일 이진수를 더하는 가장 간단한 덧셈 회로다. 이게 뭘까요? 요거는 반가산기가 되겠죠. 반가산. 왜냐면 두 개 단일 이진수를 더하는 가장 간단하다. 그러니까 1번은 반가산기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거니까 일단 1번이 틀렸네요. 그죠? 이진수의 한사지수를 연산하고 하위의 자릿수 올림을 입력을 포함해서, 자, 출력한다. 이진수의 연산을, 한사지수를 연산해서 하위 자리 올림수 입력을 포함해서, 요 자리 올림수를 포함해서, 자, 출력한다. 자, 요런 내용. 그다음에 세 개의 입력의 합과 출력의 올림수. 세 개의 입력 합과 출력의 올림수. 그죠? 반가산기보다 복잡하지만 여러 자릿수의 이진수를, 자, 더할 수 있다. 반가산기를 두 개를 집어넣고 입력이 세 개니까요. 훨씬 조금 더, 그래서 여러 자릿수를, 자, 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는 얘기고 1번은 이제 반가산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냥 머릿속에다가, 이게 뭐 구성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아시면 좋겠지만, 반가산기와 전가산기.
여기 이제 이렇게 A, B, Z가 되겠죠. 그래서 0, 0, 0 쭉 해서 1, 1, 1. 그럼 여기도 썸이 나오고 캐리가 나오겠죠. 그럼 이걸 뭐 다 이쪽 진리표를 해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진리표까지 시험에는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 구성도만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이 반가산기, 전가산기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이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정형파 신호에서 최대 전압을 VM이라고 할 때, 자, 시력값과 자, 평균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호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 요런 신호를 우리가 정현파라고 하는 거죠. 네, 정현파. 그래서 정현파. 그래서 정현파의 여기 최대 전압이 얼마래요? 이 최대 전압을 VM, 이렇게 최대 전압을 VM이라고 할 때, 이때 시력값과 자,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A하고 요 신호하고 요 신호의 자, 시력값이 얼마냐? 그래서 요 정도를 우리가 시력값이라고 합니다. 시력값.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요런 형태로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은 거 우리가 정정연파라고도 하는데 뒤집으면 정정연파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시력값과 평균값은 같습니다. 이렇게 뒤집어도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시력값이라고 하고요. 시력값. 그리고 평균값은 여기를 요 값을 더한 겁니다. 요 값을. 자, 요 값을 더한 거를 우리가 여기를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죠. 자, 평균값. 그래서 시력값은 여기서 루트 2분의 VM이 되고요. 루트 2분의 VM. 루트 2분의 VM이니까 여기 있네요. 루트 2분의 VM. 요거 1번, 3번, 4번이 루트 2분의 VM이네요. 그래서 시력값은 루트 2분의 V 최대값. 요걸 우리가 시력값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평균값을 요 크기이기 때문에 이 VM을 파이로 나눠준 거를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로 이 VM을 나눈 요 값을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래서 시력값과 평균값. 그래서 시력값과 평균값에 대한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은 어쨌든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 피크치를 주고요. 피크치를 주고 시력값을 계산해라 뭐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자, 이거를 잘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자,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3번. 자, A 플러스에서 A, B 바. 그다음에 A 바의 B를 자, 간략화 해 봐라. 자, 그러면 A, B 플러스 A, B의 바 플러스 A 바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두 개만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A를 빼고 B 플러스 B 바가 되잖아요. A를 묶어버리면. 근데 B 플러스 B 바는 뭐예요? 요거는 1이죠. 1. B 플러스 B 바 또 뭐 A 플러스 A 바는 1이 되잖아요. 그죠? 1. 그러니까 요건 그냥 A가 되고요. 더하기 A 바의 B가 이렇게 되겠죠. A 바의 B. 그럼 요건 1이니까 다시 요걸 더하니까요. 이걸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A 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A 플러스 B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얘는 1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A 플러스 A 바. A 플러스 A 바,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가 되니까, 요건 1이니까 A 플러스 B만 남네요. 그죠? 그러면 답은 요거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식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A의 A 바는 0이 되죠. A 곱하기 A 바는 이제 0,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 플러스 A 바는 뭐 1, 뭐 똑같죠. B 플러스 뭐 B 바나 뭐 이런 건 이제 다 이런 공식을 좀 알고 계시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4번. 자, 스펙트럼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 밀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제 신호를 해석을 할 때 시간 축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파수 축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에서 어떤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에 대한 밀도를 우리가
그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시간 축에서 아니 주파수 축에서 스펙트럼의 밀도를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스펙트럼 밀도는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 에너지 스펙트럼 덴시티 또는 전력 스펙트럼 덴시티, 이렇게 두 가지로 에너지 관점에서의 스펙트럼, 그다음에 전력 관점에서의 스펙트럼, 이렇게 두 가지 신호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축에서 이거를 볼 거냐, 주파수 축에서 볼 거냐, 이제 그런 차이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와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있다. 예, 맞죠? 에너지 스펙트럼 덴시티,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자, 그럼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의 단위는 헤르츠당 줄입니다. 그래서 1헤르츠당 줄이 뭐예요? 1이잖아요. 1. 얼만큼의 1을 하느냐. 자, 1을 얼만큼 하느냐가 여기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줄 퍼 헤르츠가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의 단위고요. 그다음에 전력 스펙트럼 밀도의 단위는 볼트 퍼 헤르츠네요. 그래서 볼트가 아니고 이 전력이기 때문에 자, 와트 퍼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력 와트 퍼 자, 헤르츠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틀렸네요. 그죠? 3번이. 요 2번은 맞는 거고. 그래서 신호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에너지, 전력 등의 밀도 분포를 자,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 주파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시간 영역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이게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에너지 관점으로 볼 거냐, 전력 관점으로 볼 거냐. 그래서 줄, 어떤 일의 관점으로 볼 거냐, 일. 그리고 전력, 어떤 얘가 소비하는 전력 관점으로 볼 거냐. 예.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로 해석하나, 전력 스펙트럼 밀도로 해석하나, 값은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스펙트럼 밀도는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틀렸네요. 와트 퍼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 정도는 좀 잘 알고 계시고, 자, 스펙트럼 밀도의 정의하고 종류,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와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있다. 자, 이 정도 꼭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UTP 케이블의 카테고리는, 자, 카테고리는 표준화 기구에서 정의한 케이블의 이제 꼬임 정도를 나타내는데, 나는 인터페이스 규격이다. 그래서 IETF 802.3에서 규정한 UTP 카테고리의 최대 전송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 뭐 3도 있고, 카테고리 5도 있고, 카테고리 6도 있고, 카테고리 7도 있고. 그래서 UTP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쭉 정하는데, 그래서 3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100 메가bps 정도 지원하는 게 100메가. 자, 그다음에 그 카테고리 5. 이거 지울게요. 그냥 100메가가 아니고요. 조금 표준별로 다른데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카테고리 3는 10메가 정도, 카테고리 5는 자, 100메가bps. 물론 이제 5도 있고 5E도 있어서 물론 이제 1기가도 지원이 되는 게 있지만 어쨌든 요 정도의 기준이다라는 거를 좀 정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 6 같은 경우는 자, 1000메가bps. 1기가bps가 되는 거죠. 1기가. 그리고 카테고리 7은 10기가 bps. 10기가 bps. 그래서 카테고리 7, 6, 5, 3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10메가, 100메가, 1기가, 10기가를 전송하는데 기본 전송 거리는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전송 거리는 우리가 330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피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 0.3cm 정도, 30cm 정도 되거든요. 30cm. 1피트가 30cm입니다. 그래서 330피트면은 약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약 100m 정도 되는 겁니다. 100m. 그래서 우리가 UTP 같은 경우 이 기본적인 전송 거리를 우리가 100m로 지정하는 이유가 어쨌든 IETF에서 최대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330피트로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꿀 때는 이제 메타로 해서 이제 100m로 이제 많이 표현하죠. 자, 그래서 뭐 100m로 알고 계셔도 되고 요거를 330피트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답 1번. 자, 군해통신 선로 설비란, 자, 우리가 군해통신 선로 설비란 통신 사업자와 건축물 내에 가입자 단말 기간을 접속해서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시설을 얘기를 하는데 이 국제 표준이 뭐냐? 이 군해통신 선로 설비를 얘기하는 국제 표준은 11801입니다. 11801.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거든요. 기출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강조 드리려고 이걸 좀 문제를 낸 거 다시 뽑아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군해통신 선로 통신 사업자하고 건축물에 있는 통신 설비 서로 연결하는 이 표준, 요 표준이 ISO IC 11801 표준을 우리가 이런 표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요거 11801 이런 건 조금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축 케이블 간에 발생하는 누화에는 근단 원단이 있는데, 자, 근단 누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물어봤네요. 맞는 거. 그래서 케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송신, 수신 쪽이 뭐 이쪽은 이제 수신, 송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서 여기 송신한 신호가 이렇게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근단 누화라고 하고요. 근단.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원단 누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화는 말 그대로 크로스 토크입니다. 크로스 토크. 그래서 어쨌든 케이블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연결이 된 것처럼 보여서 이제 영향을 준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한 말이 나한테 들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단 누화, 크로스 토크 말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토크는 근단 누화와 원단 누화가 있는데, 맞는 거. 케이블 길이가 길어지면 근단보다 원단이 커진다. 그래서 케이블 길이가 길어지면 이 근단보다 원단 누화에 대한 영향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맞고요. 한 채널의 신호가 다른 채널에 광학적으로 결합하여 미치는 영향을 누화라고 한다. 이 광학적이 아니고요. 광은 빛이잖아요. 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되면 될까요? 그렇죠. 전기적으로죠. 전기적.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학적이 아니고 전기적으로 결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자, 통신 시스템에서 근단보다 원단 누화 특성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근단보다 원단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가 아니고 당연히 근단 누화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죠. 왜냐면 자기한테 자기가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것도 더 틀렸네요. 자, 상황에 따라 근단 원단이 모두 커진다라고 돼 있냐 해서 근단하고 원단은 약간 비대칭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지면 얘가 안 좋아지고 얘가 안 좋아지면 얘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겠네요. 1번. 그래서 누화가 근단 누화, 원단 누화, 그리고 광학적 결합이 아니고 전기적 결합이라는 거.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두 가지는 항상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진다. 자,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광섬유는 무엇인가? 자, 1310나노 파장에서 분산이 제로가 되는 광섬유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광섬유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그 표준명으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명 중에 G.652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싱글 모드 광섬유. 자, 일반적으로 쓰는 싱글 모드 광섬유를 G.652라고 합니다. G.652. 그리고 G.654 같은 경우가 DSF 케이블이고요. G.655는 NZ DSF 케이블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좀 헷갈렸네요. G.653이죠. G.653이 요 DSF 케이블이고요. G.654는 이 해적 케이블 같은 거, 좀 약간 특이한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654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652, 653, 655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그래프 많이 그려봤었잖아요. 이쪽이 파장이고 이쪽이 손실일 때 손실, 그리고 요쪽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봤을 때 요 지점을 분산이 0이 되는 지점이다. 제로. 분산이 0이. 그래서 분산의 단위는 피코세크 퍼 킬로메타가 되는 거죠. 분산의 단위는.
그래서 이 파장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조금 더 내려볼까요? 조금 더 내려와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850 나노메타. 그리고 여기가 1310 나노메타. 그리고 여기가 1550 나노메타죠. 이건 손실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850에서는 한 마이너스 3dB 정도. 그다음에 1310에서는 한 마이너스 1dB 정도. 그리고 1550에서는 한 마이너스 0.5dB 정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분산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되는 게 요게 G.652죠. G.652에서 G.652는 분산이 어디서 제로예요? 1310나노에서 분산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자, 요게 G.652. 근데 이거를 요 제로 값을 이쪽으로 약간 옮긴 거. 이렇게 옮긴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산을 1550에서 제로로 만든 거를 우리가 DSF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G.653이 되죠. G.653. 근데 이제 요 값을 요 NZDSF는 제로로 만들지 않고 약간 이쪽 플러스로 가거나 마이너스로 가게 만들어서 약간 분산을 넌제로에서 DSF로 만든 케이블을 우리가 G.655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이 표준명은 G.652하고 653 정도는 그래도 좀 암기를 좀 해 놓으시면 다양하게 문제를 자,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이제 1번이 되겠죠. 1310에서 제로 분산. 우리가 제로 분산 파장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예요? 1310나노. 어디에서? G.652에서 1310나노에서 분산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9번. 자, 샤논의 채널 용량을 구하는 공식.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아주 뭐 많이 쓰는 거니까요. 샤논의 채널 용량 B 로그 2의 자, 1 플러스 SN이죠. 그다음에 나이키스트는 뭐예요? 나이키스트의 채널 용량은 2B 로그 2의 여기 M 지수 개수가 되는 거죠. 지수 개수. 자, 그래서 요건 샤논의 채널 용량 이제 3번. 요건 뭐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다시 한번 좀 상기 좀 해보시라고 문제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샤논의 채널 용량과 나이키스트의 채널 용량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동통신 사업자 간 협약에 의해서 자, 사용하던 전화번호 그대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 A라고 하는 사업자의 여기 이제 A라고 하는 사업자에 제가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 B라고 하는 사업자하고 A라고 하는 사업자가 서로 이렇게 협약을 하는 거죠. 협약을 해서 내가 여기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았는데 여기 B라는 B라고 이 협약이 된 요 사업자로 이렇게 내가 가도 이렇게 어떤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국내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 해외에 가서도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로밍이라고 하죠. 로밍. 자, 로밍에서 가입 사업자 간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로밍이라고 하는 거죠. 로밍. 핸드오버하고 핸드오프는 뭐예요? 핸드오버나 핸드오프는 이제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핸드오프나 핸드오버는 뭐죠? 이 셀에서 이런 A라고 하는 셀에서 B라고 하는 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걸 우리가 핸드오프라고 하죠. 근데 핸드오프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주파수 여기는 주파수 1, 여긴 주파수 2를 쓸 때 A 주파수에서 B 주파수로 넘어갈 때 약간의 절단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핸드오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두 개가 주파수가 같아요. 주로 이렇게 같은 주파수를 쓰는 경우는 우리가 CDMA 시스템은 주파수가 같죠. 대신 코드가 다른 거고. 그래서 이런 CDMA 같은 경우는 핸드오프라고 하지 않고 핸드오버라고 합니다. 이게 셀에서 셀로 넘어가는 거를. 근데 용어만 조금 다를 뿐인 거지. 이 두 개는 뭐 같은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로밍이라고 한다. 자, 이거. 그래서 로밍과 핸드오버를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 다음 중 IEEE에서 규정한 자, 위성통신 주파수 밴드가 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암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IEE에서 규정한 주파수 밴드 L, S, C, X, Q, K, K 이렇게 구분하죠. 자, 다시요. L, S, C, X, Q, K, K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IEEE라고 하는 표준화 단체에서 이렇게 주파수를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단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가헤르츠입니다. 기가헤르츠. 그래서 L밴드는 1에서 2, S밴드는 2에서 4, 그다음에 C밴드는 4에서 8, 그다음에 X밴드는 8에서 12.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Q밴드는 얼마예요? Q밴드는 12에서 18. 그다음에 K밴드는 18에서 26.5. 그다음에 K밴드는 26.5에서 4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12.5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26 이렇게 표현된 교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요 밴드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만 좀 정확하게 해서 LSCX, QK, K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L밴드는 일단 틀렸네요. 그죠? S밴드는 2에서 4니까 S도 틀렸네요. 자, Q밴드는 12에서 18. Q밴드가 12에서 18. 이건 맞네요. 그죠? K밴드는 26에서 40. K밴드는 18에서 26.5니까요. 여기 26에서 40은 얘는 뭐예요? 얘는 QK 카밴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다시요. LSCX QK 카.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런 거는 좀 암기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12번. 자, HDLC 프로토콜의 자, 풀네임으로 올바른 것은 자, 우리가 HDLC는 시험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자, 비트 방식의 몇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그래서 HDLC는 뭐 워낙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기출에서도 굉장히 많이 풀어봤는데 의외로 이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HDLC의 자, 풀네임이 뭐냐? 그래서 하이 레벨 무슨 링크예요? 데이터 링크. 자, 요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그래서 높은 레벨의 데이터 링크 컨트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 계층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뭐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피그레이션 뭐 데이터 로직, 데이터 링크 컨트롤 뭐 이런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이 HDLC다. 자, 요 용어 정도는 앞에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좀 이렇게 접목해서 잘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볼까요? 자, 전송 채널의 대역폭이 1kHz, SMB가 127일 때, 자, 채널 용량, 자,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동일한 거죠. C는 뭐예요? B, 로그 2의 1 플러스, 자, SN. 그래서 여기 대역폭이 얼마예요? 대역폭은 1000이죠. 1000. 그 다음에 로그 2의 1 플러스, 여기 SMB가 127이니까, 여기 더하면 얼마예요? 128이 되네요. 그래서 로그 2의 128은 얼마예요? 로그 2의 128이니까 자, 7이 되겠죠. 7. 그러니까 2를 7번 곱하면 128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7에 1000이니까 자, 7000 bps가 되겠네요. 7000 bps 아니면 7kbps 뭐 같은 거죠. 이것도 다시 한번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뭐 어렵지 않은 문제들인데 약간 이렇게 틀어서 낸다거나 아니면 SMB를 이렇게 SMB로 안 주고 또 전력으로 준다, DB로 준다거나 뭐 이런 약간의 이제 변형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자, 13번. 자, 이더넷에서 데이터 링크 이중화 구성 시 사용되는 자, ERPS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링 프로텍션 스위칭입니다. 스위칭. 여기 S가 좀 빠졌네요. 스위칭의 ITU 표준으로 자, 올바른 것은 자, ERPS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중화라는 건 뭐예요? 이게 단말 노드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노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링은 항상 한쪽으로만 이렇게 돕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이중화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링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가 1번 링으로 요걸 우리가 요 빨간 거 이제 그 프라이머리 링으로 있고 요 빨간 거는 이제 세컨더리 링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해서 다시 뒤로 돌려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얘가 고장이 나면 이쪽에서 링크가 끊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다가 고장이 나면 이렇게 세컨더리 링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ERPS라고 합니다. ERPS. 그래서 ERPS는 이 포트를 이렇게 이제 링을 돌 수 있게 이게 ERPS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항상 한쪽 방향으로 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 돌다가 뒤로 돌면 어떻게 서로 충돌이 나기 때문에 충돌이 나지 않도록 그 제어하는 이런 기능, 이 표준화 기능을 우리가 ERPS라고 하는데 ERPS의 ITU 표준은 G.803입니다. G.803이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숫자들을 주고 이렇게 주는 건 굉장히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더넷에서 링크 계층 이중화를 하는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게 뭐다? 요 ERPS라는 게 있다라는 거, 요거 하고 ERPS의 표준은 803이다. 자, 요 정도는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ERPS, 이더넷 링 프로텍션, 자, 스위칭입니다. 스위칭. 좀 S가 좀 빠졌어요. 자, 15번. 자, 다음 IP 버전 6의 특징을 설명한 것 좀 올바르지 않은 걸 물어봤네요. 버전 6. 그래서 우리가 IP 버전 6는 기본적으로 2에 128비트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소는 하나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을 하죠.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쭉 이렇게 하는 거죠. 콜론으로.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총 8개 필드로 되어 있죠. 네, 8개 필드로 되어 있고 여기가 16비트씩 16비트씩. 그래서 16비트는 이제 16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16비트씩 할당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IP 버전 6는 기본적으로 IP Security라고 하는 이 보안, 3계층 보안 프로토콜을 내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바일 IP 버전 6 기능이 강화가 됐죠. 네, 강화. 그래서 IP 버전 6에 IP 버전 4, 모바일 IP 버전 4에서 문제가 되었던 어떤 삼각 라우팅, 이 삼각 라우팅 문제를 해결을 한 게 모바일 IP 버전 6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소 길이는 128비트다. 콜론으로 구분된 8개의 16비트 16진수 블록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향상된 보안. 맞죠? 32비트 플로어 라벨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플로어 라벨은요,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플로어 라벨인데, 이건 좀 굉장히 어렵네요. 32비트가 아니고, 20비트입니다. 20비트. 플로어 라벨의 길이는 20비트라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좀 난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숫자가 이렇게 틀려버린 거니까. 그 다음에 모바일 IP 기능이 보강되었으며 RFC 3775를 따른다. 그래서 모바일 IP가 RFC 3775 표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IP 버전 6의 모바일 IP 버전 6 표준이 3775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3번, 4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플로어 라벨은 20비트. 플로어 라벨은 우리가 QoS 어떤 우선순위를 주거나 그럴 때 쓰는 게 플로어 라벨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향상된 보안, 아까 IPsec이 IP Security가 기본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3번이 맞고 3번이 틀린 거죠. 20비트니까 32비트가 아니라 20비트니까 이 보안은 맞지만 플로어 라벨이 32비트라는 게 틀렸네요. 그래서 4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16번. 자, TCP/IP 프로토콜 스택의 인터 네트워킹 계층에서 사용되는 자,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자, 인터 네트워크 계층이면 이제 인터 네트워크 계층은 1, 2, 3계층 정도까지를 우리가 인터 네트워킹이라고 하죠. 인터 네트워킹 계층. 그래서 1계층, 2계층, 3계층 정도. 그래서 ARP하고 RARP, ICMP까지. 여기 이제 3계층 프로토콜이죠. 근데 TCP는 요거는 이제 4계층 프로토콜이니까 자, 답은 일단 4번이네요. 그죠? ARP는 뭐예요? IP 주소하고 자, 맥 주소. 서로 ARP나 RARP는 IP 주소와 이 맥 주소를 서로 이렇게 그 교환하는 거, 이렇게 변경해 주는 거. 그런 게 ARP, RARP고 ICMP는 뭐예요? 이 네트워크의 어떤 그 오류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거. 뭐 딜레이라든가 그다음에 패킷의 에러라든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게 ICMP죠. 그래서 ICMP의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요? 자, 핑이라는 것도 있고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 있었죠. 우리가 앞에 뭐 다양하게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여러 번 풀어봤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답은 여기서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인터넷 네트워킹은 자, 3계층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자, 답은 이제 4번. 뭐 이게 아니더라도 요건 3계층, 요건 4계층. 뭐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7번. 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상호 운용성 및 보안성을 보장하며 조직의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 및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기술들의 구성을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자,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자,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그러니까 정보 관리 아키텍처, 정보 기술, 정보 보안 아키텍처가 아니고 정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그 안에서 어떤 운용성이나 보안성을 이렇게 문서화해놓고 만들어 놓은 어떤 체계, 기본적인 체계를 우리가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그래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ISA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시스템 아키텍처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서 이렇게 보시면 왜냐면 되게 헷갈리는 용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ISA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자, 동일한 데이터를 두 번 송출해서 수신 측에서 두 개의 데이터를 체크함으로써 에러를 검출하는 것. 자, 우리가 에러를 검출하는 방식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CRC 체크도 있고, 자, 페리티 체크도 있고, 그다음에 체크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데이터를 두 번을 보내는 겁니다. 똑같은 걸 0, 1, 0, 1, 1 이런 데이터 0, 1, 0, 0, 1, 2를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서 이 받은 신호를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두 개를 보내서 두 개가 똑같다 그러면 에러가 없는 거고 두 개가 다르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이제 에러가 발생한 거니까. 근데 굉장히 로스가 많은 거죠. 데이터를 두 개나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속 송출 방식이라고 하죠. 연속 송출 방식. 굉장히 신뢰성은 좋지만 뭐 어쨌든 데이터 리소스라든가 걸 너무 많이 잡아먹잖아요. 두 번을 다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페리티 검사, 그죠? 사이클릭 검사. 이걸 이제 사이클릭 여기 CRC를 우리가 사이클릭 검사라고 하고요. 반송 제어, 포워드 에러 커렉션, 포워드 에러 커렉션을 우리가 반송 제어 방식이라고 하죠. 이 반송 제어는 뭐예요?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다가 체크 비트를 같이 보내는 거. 그게 반송 제어 방식이죠. 자, 그래서 답은 자, 2번이 되겠네요. 두 번 송출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연속 송출 방식. 자, 두 번. 뭐 그냥 이 문구에서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죠? 자, 19번. 다음 중 해밍 거리가 D일 때 해밍 거리를 이용해서 검출 가능한 오류수와 정정 가능한 오류수. 자, 그래서 해밍 거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0, 1, 0, 1, 0, 1, 0, 0, 1, 0, 1, 0, 0, 1이다. 그러면 0, 1, 0, 0, 1, 0, 1이다. 그러면 여기서 해밍 거리는 얼마예요? 두 개가 다른 거잖아요. 여기가 다르고, 그죠? 여기가 다르고. 예. 여기서 해밍 거리 D는
2가 되겠네요. 이걸 우리가 해밍거리라고 하는데 이 해밍거리에 따라서 검출이 가능한 오류수, 그다음에 정정이 가능한 오류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때 계산하는 게 1번이죠. 1번. 그래서 만약에 해밍거리가 3이다. B가 3이다 그러면 검출 가능한 건 몇 개예요? 자, 2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정정 가능한 건 몇 개예요? 얘가 3이니까 정정 가능한 건 1개가 되겠죠. 그래서 2비트를 검출할 수 있고 1비트를 정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밍거리가 자, 3인 경우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자, 1번이 되겠네요. 1번. 그래서 이 공식은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만약에 지금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UDP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올바른 걸 물어봤습니다. UDP는 우리가 4계층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4계층 프로토콜에는 TCP도 있고 UDP도 있고 또 뭐예요? SCTP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4계층 프로토콜이죠. 자, 여기서 UDP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걸 물어봤으니까 보안, 신뢰성보다 전송 속도,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모델이다. 이게 1번이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안이나 그다음에 신뢰성, 뭐 보안은 약간 좀 그렇지만 신뢰성, TCP가 뭐예요? A하고 B가 서로 하나, 둘, 셋, 3웨이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전송을 하는 게 TCP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안과 신뢰성보다 어떤 속도와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게 뭐예요? 이게 UDP잖아요. UDP는 이렇게 송신수신이 그냥 무조건 전송하는 게 UDP니까요. 그래서 1번이 맞네요. 그죠? 일단은 올바른 걸 물어봤으니까. 자, 연결 설정을 후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건 뭐야? TCP네요. 그죠? 연결 설정하고 보내는 거니까. 최대한 프로토콜 메커니즘을 갖춘 무연결 통신 모델이다. 최대한 프로토콜 메커니즘을 갖춘 무연결 통신. 그러니까 뭐 무연결은 맞는데 최대한의 어떤 프로토콜 메커니즘을 가졌다는 게 UDP는 어떤 프로토콜 메커니즘보다는 뭐예요? 빠르게 그다음에 실시간적으로 전송을 대용량으로 전송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UDP니까 여기는 좀 틀렸네요. 이게 무연결 통신은 맞는데 자 여기 좀 틀렸고요. 자 RFC 678 표준으로 정의되었으며 요거는 이제 UDP가 RFC 678이니까 768이니까요. 768. 그다음에 IP와 함께 데이터그램으로 알려진 단문 메시지를 교환하는 여기 IP라고 돼 있네요. IP가 그러니까 데이터그램으로 알려진 단문 메시지를 교환하는 건 맞죠. 그죠? 맞는데 IP가 아니고 뭐예요? TCP죠. IP는 3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니까. 그래서 IP와 함께 데이터그램으로 알려진 단문 메시지가 아니고 TCP죠. TCP와 함께 데이터그램으로 알려진 단문 메시지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이 UDP가 되겠죠. 자, 우리가 TCP, UDP는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을 좀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1번이 명확하니까요. 자, 이런 문제들 좀 잘 좀 정리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 전송 일반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